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부자 관계가 어떻게 가장 멀고도 잔인한 비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머리가 좋다, 공부를 잘한다는 얕은 잣대로 한 사람의 가치를 재단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에게 머리가 나쁘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던 한 아들의 처절한 생존기이자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운명의 장난처럼 검사가 되어 자신의 아버지를 직접 취조하게 되는 한 남자의 딜레마를 그리고 있습니다. 과연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지독하고도 슬픈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1장 지워진 이름 12살의 김선우에게. 아버지, 김태주는 세상의 전부이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다. 자수성가한 건설업자였던 아버지는 성공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효율과 결과로 판단했고, 그런 그의 세상에서 아들 선우는 유일한 오점이자 실망의 근원이었다. 선우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느렸다. 구구단을 외우는데 남들보다 한 달이 더 걸렸고,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창밖의 나무를 보거나 책 속의 이야기를 상상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아이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데 비상한 재능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그저 머리 나쁘고 딴짓만 하는 한심한 아들로만 보일 뿐이었다. 아버지의 언어는 언제나 칼날 같았다. 이것도 틀렸어. 내 머릿속에는 뇌 대신 우동살이라도 들어있는 거냐. 옆집 아들은 이번에 또 전교 1등을 했다더라. 넌 대체 누굴 닮아서 그 모양 그 꼴이야. 김선우, 너 같은 놈은 내 아들도 아니야. 차라리 밖에서 데려온 자식이었으면 이 정도로 실망스럽진 않겠다. 그의 모든 말은 어린 선우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선우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다. 인정받고 싶었다. 그래서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지만 성적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다. 노력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이 정말로 아버지가 말하는 머리 나쁜 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 절망스러웠다. 비극이 터진 것은 초등학교 마지막 겨울방학을 앞둔 성적표가 나온 날이었다. 선우의 성적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었다. 그날따라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아버지는 성적표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었다. 이게 성적표야. 내가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고작 이딴 종이 쪼가리 하나 받아오려고 학교에 다니는 거야. 아버지는 성적표를 갈갈이 찢어 선우의 얼굴에 던졌다. 너 같은 놈은 더 이상 가르칠 가치도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그 나쁜 머리로 평생 길바닥에서 고생하며 살아봐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정신을 차릴 테니 그것은 단순히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정말로 선우의 책가방을 빼앗아 현관 밖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선우의 등을 떠밀어 차가운 겨울 밤거리로 내쫓았다. 다시는 들어올 생각 마.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도 아니고 나도 나 아버지가 아니니까. 크왕.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선우의 세상도 닫혔다. 12살의 어린아이는 얇은 스웨터 한 장만 걸친 채 영하의 날씨 속에서 자신의 집 문 앞에 버려졌다. 그는 울지 않았다. 너무나 큰 충격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는 문을 두드리거나
잘못했다고 빌지도 않았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자신은 이제 이 집에서, 아버지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라는 것을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는 그가 아주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다른 친척들은 모두 멀리 살았다. 그는 밤새 동네 놀이터의 차가운 미끄럼틀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뼈를 애는 듯한 추위보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했다는 슬픔이 더 아팠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배가 고팠지만 무언가를 사 먹을 돈 한 푼 없었다. 며칠을 그렇게 거리를 헤맸는지 모른다. 그의 기억 속에서 그 며칠간의 기억은 흐릿한 잿빛으로만 남아 있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서울의 한 대형 서점 앞 구석진 계단에 쓰러져 있었다. 그를 발견한 것은 서점의 주인이었던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며칠을 굶어 탈진한 선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을 먹이고 사정을 물었다.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가 기운을 차릴 때까지 며칠간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해주었다. 그리고 선우가 떠나려던 날, 할아버지는 그의 손에 따뜻한 호빵 하나와 함께 낡은 책 한 권을 쥐어주었다. 얘야, 세상에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 말고도 가슴으로 배우는 지혜라는 게 있단다. 네가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 시련이 훗날 너를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게다. 절대로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거라. 그날 이후 김선우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지워졌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만 했다. 신문 배달, 공사장 막노동, 식당 주방 보조. 어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는 허름한 고시원 쪽방에서 새우잠을 자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함께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해서 자신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독한 오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잠이 올 때마다 그는 자신을 내쫓던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과 서점 할아버지의 따뜻한 격려를 떠올렸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책이었다. 그는 돈이 생길 때마다 헌책방으로 달려갔다. 그는 책을 통해 세상을 배웠고 법과 정의에 대해 눈을 떴다. 그리고 결심했다.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겠다고. 자신처럼 부당하게 버려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잿더미 같던 그의 인생 속에서 아주 작지만 단단한 씨앗 하나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검사라는 이름의 꿈이었다. 그리고 그 꿈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 가장 잔인하고도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그를 자신의 아버지 앞으로 다시 데려다 놓게 될 운명이었다. 김선호의 12살 겨울은 지독하게 길었다. 아버지가 닫아버린 현관문은 그에게 세상으로 통하는 모든 문이 닫혔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아졌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었고 돌아갈 집도 없었다. 그는 그저 도시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떠도는 이름 없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안식처를 찾은 곳은 남대문 시장의 한 허름한 곰탕집 뒷골목이었다. 며칠을 굶어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그를 곰탕집 주인 아주머니가 발견한 것이었다. 아주머니는 욕쟁이였고 거칠었지만 뼛속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는 선우의 꾀죄죄한 행색과 텅 빈 눈동자에서 무언가 깊은 사연을 읽었다. 그녀는 선우에게 뜨거운 곰탕 한 그릇을 내어주었고 그릇을 깨끗이 비운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갈 데 없으면 여기서 일이나 해. 숙식은 제공해 줄 테니 대신 굳은 일은 다 네가 맡는 거야. 알았어. 그렇게 선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의 일은 식당의 온갖 자비를 도맡아 하는 것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앞을 쓸고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고 뜨거운 불 앞에서 뚝배기를 나르고 밤늦게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했다. 고된 노동의 손은 늘 부르트고 온몸에서는 쉰 땀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자문 가게 구석의 낡은 창고, 김치 상자 옆에서 새우잠을 잤다. 하지만 선우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일했다. 그에게는 따뜻한 밥과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사람들의 표정을 읽고, 감정을 숨기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법.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의 키가 훌쩍 자랐고, 앳된 얼굴에는 나이보다 깊은 그늘이 자리 잡았다. 그의 유일한 낙은 일이 끝난 뒤 헌책방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월급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푼돈을 손에 쥐면 그는 어김없이 청계천 근처에 지혜의 숲이라는 낡은 헌책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몇 년 전 겨울 그가 길에서 쓰러졌을 때 그를 구해줬던 바로 그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서점 주인인 황 노인은 선우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책을 읽는 소년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늘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다. 황 노인은 선우에게 아버지와도 같고 스승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황 노인은 법학 코너에서 서성이는 선우를 보고 물었다. 요즘 들어 부적법에 관한 책을 많이 보는구나.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세상의 부당함에 대해 느꼈던 분노. 그는 자신이 왜 법에 끌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법이라는 것이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을 말했다. 황 노인은 선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내 머리는 나쁜 게 아니야. 선우야, 남들과 조금 다를 뿐이지. 다른 아이들이 숫자나 공식을 외울 때 너는 그 숫자 뒤에 감춰진 사람의 눈물과 마음을 보려고 하지 않니? 그것이 진짜 지혜란다. 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니 어쩌면 너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일지도 모르겠다. 황 노인의 그 말 한마디가 선우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어른을 만난 것이었다. 그날 이후 황 노인은 선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선우에게 헌책방 구석에 작은 책상 하나를 마련해 주었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책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다. 선우는 독하게 공부했다. 낮에는 곰탕집에서 뼈가 부서져라 일했고 밤에는 헌책방의 희미한 백열등 아래에서 책과 씨름했다. 잠이 쏟아질 때마다 그는 자신을 머리 나쁜 놈이라 부르며 내쫓던 아버지의 경멸, 어린 얼굴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그 말이 그에게는 지독한 채찍이 되어 스스로를 더욱 혹독하게 몰아붙이게 했다. 그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통과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렀다. 그의 성적은 서울의 명문 법대에 지원하기에 충분했다. 곰탕집 아주머니와 황 노인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그를 축하해 주었다. 선우는 처음으로 자신에게도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법대 생활은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다. 부유한 집안에서 곱게 자란 동기들 사이에서 그는 늘 이방인이었다.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비좁고 냄새나는 고시원 쪽방에서 생활했다. 그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미팅을 할 시간에 도서관에 틀어박혀 두꺼운 법전을 파고들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이었다. 그것만이 자신을 증명할 유일한 길이었고 아버지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수없이 낙방했다. 1차 시험에서 그리고 2차 시험에서 그럴 때마다 그는 절망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잡초처럼 밟으면 밟을수록 더 끈질기게 일어섰다. 그리고 마침내 29의 늦은 나이, 그가 8번의 도전 끝에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던 날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화면에 합격자 명단을 확인했다.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름 석자, 김선우를 발견하는 순간 그는 환호성을 지르거나 기뻐서 날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좁고 허름한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손바닥만 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20년의 고통과 인내가 새겨진 낯설지만 단단해진 한 남자의 얼굴. 그의 눈에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 한 방울이 마침내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지독했던 자신의 삶에 대한 연민과 마침내 해냈다는 처절한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아버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하지만 정작 이 순간을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그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승리는 너무나 공허했다. 그는 그날 밤 낡은 책상에 앉아 연수원 지원서를 썼다. 희망 지원 부서란에 그는 망설임 없이 단호한 글씨로 적어 넣었다. 특별수사부 반부패 정의의 칼. 그는 이제 그 칼을 손에 쥘 자격을 얻었다. 그리고 그는 그 칼을 세상의 가장 어둡고 부패한 곳을 향해 휘두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칼끝이 언젠가 자신의 아버지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을 마친 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39의 김선우는 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의 핵심 검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한때는 세상에 버려졌던 어린 소년. 이제 그는 세상의 거대한 악을 단죄하는 날카로운 칼을 쥔 자가 되어 있었다. 검찰청 내에서 그는 독사 혹은 저승사자로 불렸다. 한번 사건을 몰면 그 배후에 누가 있든 그 상대가 얼마나 거대한 권력이든 결코 놓치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수사 방식은 집요하고 냉철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오직 증거와 법리만으로 상대를 압박해 들어갔다. 그의 취조실에 들어간 피의자들은 그의 감정 없는 눈빛과 논리적인 질문 앞에서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야 만다고 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뒤 그는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믿지 않게 되었다. 그가 유일하게 믿는 것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만 하는 법이라는 차가운 원칙뿐이었다.
그는 법을 통해 자신이 겪었던 것과 같은 부당함이 세상에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그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검사 중 한 명으로 만들었다. 어느 늦은 오후, 부장검사가 그를 호출했다. 김 검사, 이거 한번 맡아보게. 부장검사가 내민 것은 태산건설이라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와 관련된 비리 혐의 내사 보고서였다. 태산건설은 최근 몇 년간 대규모 국책 사업을 연달아 수주하며 급성장한 회사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관계 로비와 거액의 비자금 조성이 있다는 첩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다. 상당히 민감한 사건이야. 태산건설의 김태준 회장. 보통 깐깐한 인물이 아니라고 하더군.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으니 자네의 그 집요함이 필요할 것 같아. 김태준 회장. 선우는 그 이름에서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에게는 그저 수사 대상 리스트에 오를 또 하나의 이름일 뿐이었다. 자신의 성과 똑같은 아주 흔한 이름. 그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방에는 수사관들과 후배 검사들이 그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우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사건의 개요를 막힘없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범죄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날카로운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금부터 태산건설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샅샅이 검토한다. 계좌 추적팀은 관련자 전원의 최근 5년간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압수수색팀은 내일 새벽 태산건설 본사와 김태준 회장의 자택을 동시에 급습할 준비를 하도록 그의 지시에 수사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전쟁을 앞둔 군대처럼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선우 검사. 그가 지휘하는 전투는 언제나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새벽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태산건설 본사 건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회계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그리고 김태준 회장의 개인 집무실에 있는 모든 서류를 압수했다. 같은 시각, 다른 팀은 김태준 회장의 평창동 자택을 샅샅이 뒤졌다. 선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며 압수수색을 지휘했다. 그는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전장의 가장 높은 곳에서 전체적인 판을 읽고 지시를 내리는 지휘관의 역할을 했다. 압수된 자료들은 산더미 같았다. 수사팀은 며칠 밤낮으로 자료 분석에 매달렸다. 태산건설은 예상대로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돈의 흐름은 너무나 교묘하게 세탁되어 최종적으로 그 돈이 누구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시한 몸통이 누구인지를 특정하기가 어려웠다. 김태준 회장은 변호사를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자신 역시 피해자이며 아랫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팔아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부족했다. 선우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다. 그는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계좌 거래 내역 속에서 아주 작지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컨설팅 회사의 이름을 발견했다. 피나클 컨설팅. 이 회사 한번 파보세요. 선우의 지시에 한 젊은 수사관이 그 회사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놀라운 사실을 보고했다. 검사님,
피나클 컨설팅이라는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회사로 흘러들어간 돈의 일부가 과거에 미제로 종결되었던 몇몇 대형 부패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게 전달된 흔적이 있습니다. 선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직감했다. 이 피나클 컨설팅이야말로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이 유령 회사는 단순히 태산건설만의 비자금 창구가 아니었다.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의 검은 돈을 세탁하고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전달해 온 거대한 검은 커넥션의 중심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몸통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압수된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다. 김태준 회장의 개인 수첩. 그곳에는 의문스러운 이니셜과 숫자들이 암호처럼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PC라는 이니셜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피나클 컨설팅. 선우는 사무실의 대형 화이트보드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보드 위에 태산건설과 관련된 인물들의 관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복잡하게 얽힌 선들의 중심. 그곳은 아직 비어 있었다. 모든 것을 조종하는 단 한 사람. 마스터마인드의 자리. 그는 아직 그 빈칸에 어떤 이름을 적어 넣어야 할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기묘한 예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검사 인생을 통틀어 가장 거대하고 가장 지독한 상대를 만났다는 예감. 그는 비어있는 칸을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았다.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냥감이 누구이든 반드시 그 목에 칼을 꽂아 넣을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칼끝이 지난 20년간 애써 잊으려 했던 자신의 과거, 자신의 아버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김선우 검사실은 전쟁터와도 같아하다. 수사팀은 며칠째 밤샘을 이어가며 태산건설에서 압수한 방대한 자료와 씨름하고 있었다. 사무실 바닥에는 빈 종이컵과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굴러다녔고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는 온갖 사건 관계자들의 이름과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선들로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뒤덮여 있었다. 선우와 그의 팀은 피나클 컨설팅이라는 유령 회사의 실체를 파고들수록 이 사건이 단순한 건설 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피나클 컨설팅은 태산 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업들의 비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거대한 저수지였다. 그 돈은 교묘한 돈 세탁 과정을 거쳐 정치인, 고위 공무원, 심지어 법조계 인사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 뿌리내린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심장이었다. 문제는 그 심장을 뛰게 하는 몸통의 정체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피나클 컨설팅의 서류상 대표는 몇 년 전에 사망한 노숙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주소지는 공터였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수사는 벽에 부딪혔다. 팀원들은 하나둘 지쳐갔고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선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짐승 같은 수사 감각을 가진 검사였다. 그는 완벽해 보이는 범죄에도 반드시 범인이 남긴 아주 작은 흔적, 즉 냄새가 남아있다고 믿었다. 그는 팀원들에게 모든 압수물품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먼지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라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한 젊은 수사관이 흥분된 목소리로 선우를 찾았다. 검사님,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들고 온 것은 김태준 회장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그의 서재 진열장에서 발견된 낡은 만년필 한 자루였다. 언뜻 보기에는 그저 값비싼 수집품 중 하나처럼 보였다. 스위스의 한정판 수제 만년필입니다. 그런데 이 만년필의 시리얼 번호를 조회해 봤더니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모델은 일반 판매용이 아니라 스위스의 한 비밀 은행에서 VVIP 고객에게만 증정하는 특별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 은행은 전 세계의 검은 돈을 관리해 주는 곳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선우의 눈빛이 번뜩였다.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막혀있던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일지도 몰랐다. 그 은행에 VVIP 고객 명단을 확보할 수 있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은행은 고객 정보 보호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불가능은 없어. 내가 직접 나서지. 선우는 부장검사를 찾아가 이 사건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해당 은행에 VVIP 고객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냈다. 대한민국 검찰의 명운이 걸린 부패 카르텔 수사라는 명분과 외교적 압박이 더해졌다. 며칠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마침내 스위스 은행 측으로부터 극비 문건이 담긴 파일 하나가 외교행랑을 통해 검찰청으로 전달되었다. 그날 밤 선우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수사 팀원들을 모두 퇴근시켰다. 이 비밀스러운 판도라의 상자는 오직 자신만이 열어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 봉투를 뜯고 그 안에 담긴 문건을 꺼내 들었다. 문건에는 피나클 컨설팅을 비롯한 수십 개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실소유주가 바로 문제의 만년필을 선물 받은 VVIP 고객이었다. 선우는 천천히 문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시선을 옮겼다. 실소유주의 이름이 적힌 칸, 그곳에는 아주 선명하고 익숙한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다. 김, 태희, 전. 순간 선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동명이인이겠지. 대한민국에 김태준이라는 이름이 어디 한둘인가. 그는 애써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이름 아래에 적힌 다른 인적 사항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생년월일, 그리고 출생지, 그리고 과거 주소지. 문서에 적힌 주소는 그가 지난 20년간 애써 잊으려 했던, 하지만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집의 주소였다. 12살의 어린 자신이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쫓겨나야만 했던 바로 그 집. 세상이 멈췄다. 선우의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떨어져 바닥으로 흩어졌다. 사무실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복잡한 범죄의 거미줄. 그 중심에 있던 텅 빈 칸. 모든 것을 조종하던 미지의 마스터마인드. 그 정체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것이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다. 그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를 붙잡고 거칠게 헛구역질을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지독하게 낯설었다. 냉철한 검사 김선우의 얼굴 뒤로 20년 전 그날 밤 울지도 못하고 서 있던 상처투성이에 어린 소년이 울고 있었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텅 빈 칸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매직펜을 집어들었다. 그는 그곳에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김태준. 그 이름 석자를 쓰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지난 20년간 그를 버티게 했던 유일한 신념,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 신념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쫓아온 정의의 칼, 그 칼끝이 마침내 향해야 할 곳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되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검사로서의 사명과 아들이라는 굴레 사이에서 그는 이제 가장 끔찍하고도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며칠 뒤 김태준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었다. 그의 소환 소식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수많은 기자들이 검찰청 입구에 진을 치고 그의 등장을 기다렸다. 김태준 회장은 최고급 검은색 세단에서 내렸다. 그는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서도 조금의 동요도 없는 표정으로 준비된 발언을 짧게 읊었다. 저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아랫사람들의 실수이며 자신은 곧 무혐의로 풀려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해야 할 검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김태준 회장은 변호인단과 함께 특수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특별조사실로 안내되었다. 차가운 공기와 삭막한 분위기가 감도는 공간. 한쪽 벽면은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수 유리로 되어 있었다. 김태준은 테이블 한쪽에 거만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는 빨리 이 형식적인 조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조사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김선우 검사였다. 선우는 감정을 완벽하게 숨긴 냉철한 검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20년 만에 마주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아무렇지 않은 척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많이 늙어 있었다.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렸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오만하고 권위적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김태준 역시 자신을 취조할 젊은 검사를 훑어보았다. 그는 선우의 날카로운 눈빛과 단단한 분위기에 순간적으로 압도당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이 젊은 검사 역시 자신이 돈과 권력으로 주무를 수 있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선우는 아버지의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철제 테이블만이 놓여 있었다. 20년의 세월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운명의 벽을 사이에 둔 채 김태준 씨, 맞으시죠? 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저는 이 사건의 주임 검사 김선우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하지만 김태준은 그 이름에서 아무런 의미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에게 김선우는 20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워버린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었기 때문이었다. 취조는 시작되었다. 선우는 개인적인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준비된 질문들을 하나씩 던지기 시작했다. 태산건설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요. 모두 실무자들이 알아서 한 일이겠지. 그렇다면 피나클 컨설팅이라는 회사는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는 이름이요. 김태준은 모든 혐의를 능숙하게 부인했다. 그는 수많은 위기를 겪어온 노련한 사업가였다.
그는 웬만한 증거 앞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터였다. 선우는 그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태산건설의 회계장부와 계좌 추적 자료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다. 김태준 씨, 이 장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피나클 컨설팅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김태준 씨의 가족과 친인척 명의의 차명 계좌로 다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래도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실 겁니까? 김태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건 내 아랫사람들이 나에게 잘 보이려고 멋대로 한 짓일 거요. 나는 전혀 지시한 바 없소. 선우는 그의 뻔뻔한 태도에 속으로 실소를 터뜨렸다. 하지만 그는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압수된 낡은 만년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만년필, 김태준 씨 것이 맞습니까? 만년필을 보는 순간 김태준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는 이 만년필이 왜 검찰의 손에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의 가장 깊은 비밀과 연결된 물건이었다. 그저 오래된 만년필일 뿐이요. 그게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 만년필은 스위스의 한 비밀 은행에서 VVIP 고객에게만 증정하는 특별 선물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은행의 VVIP 고객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선우는 김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피나클 컨설팅을 비롯한 모든 유령 회사의 실소유주. 바로 김태준, 당신입니다. 이래도 발뺌하시겠습니까? 김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자신만만한 얼굴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젊은 검사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덫에 걸렸음을 직감했다. 선우는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지난 수십 년간 이 나라의 권력자들에게 검은 돈을 상납하며 당신의 사업 왕국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죄를 인정하십니까? 취조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분노나 당황 대신 교활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 젊은 검사 역시 돈과 권력 앞에서는 약해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김 검사, 아주 유능하구만. 마음에 들어.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은밀한 제안을 건넸다. 이쯤에서 덮어주면 내가 김 검사 앞길을 아주 활짝 열어주지. 원하는 게 뭐여? 돈 아니면 더 높은 자리 말만 하시오. 내가 다 만들어줄 수 있어. 그것은 검사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자 뇌물 제안이었다. 선우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철저하게 썩어버린 인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김태준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허리를 숙여 김태준의 귓게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나 자리가 아닙니다. 김태준 씨,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제가 정말로 원하는 건 20년 전 당신이 나에게서 빼앗아간 내 인생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 마지막 한마디, 그것은 김태준의 뇌리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알겠습니다.
6장을 계속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제6장 나의 아버지, 나의 죄인 아버지. 김선우의 입에서 나온 그 마지막 한마디는 김태준의 뇌리에 박힌 모든 회로를 끊어버리는 강력한 정의 충격과도 같았다. 그의 세상이 정지했다. 귀가 웅웅거리고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던 냉철한 검사의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다시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차가운 얼굴 위로 20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쫓았던 작고 겁에 질린 아들의 얼굴이 희미하게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구구단을 외우지 못해 쩔쩔매던 모습, 찢어진 성적표 앞에서 눈물만 뚝뚝 흘리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날, 잘못했어요.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텅 빈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아이의 마지막 눈빛. 그가 지난 20년간 애써 잊고 지우고 부정했던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선우, 김태준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네가 정말 내 아들 선우란 말이냐?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이 끔찍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한 남자의 절규였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성공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댄 냉혹한 저승사자가 바로 자신이 머리가 나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버렸던 바로 그 아들이라니. 이보다 더 잔인하고 완벽한 인과응보가 또 있을까? 그의 오만했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죄책감과 충격이 뒤늦은 통증이 되어 그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했다.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던 거대한 건설사의 회장. 그는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이 버린 아들에게 심판받아야 하는 한낱 초라하고 나약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아버지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김선우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마저 끊어졌다. 지난 20년간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슬픔과 분노, 그리고 질문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더 이상 그는 냉철한 검사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상처 입은 아들이었다. 왜? 선우의 목소리는 울음기에 젖어 있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는 무너지는 아버지를 향해 절규하듯 물었다. 제가 그렇게 쓸모없는 자식이었습니까? 당신의 성공에, 당신의 빛나는 인생에 그렇게 방해만 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습니까? 머리가 나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12살짜리 아들을 이 엄동설 안의 길바닥으로 내쫓아야만 했습니까? 그의 외침은 차가운 취조실의 벽을 때리고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당신이 나를 버린 그날 밤, 내가 얼마나 추웠는지, 얼마나 배고팠는지,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곰탕집 설거지를 하고 공사장 인부들 사이를 전전하며 곰팡내 나는 고시원 쪽방에서 새우잠을 잘 때 나는 매일 밤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했고 증오했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 때문에 나는 세상을 믿지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20년의 세월이 담긴 한이 서려 있었다. 나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내 인생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당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이 머리 나쁜 아들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그 독한 오기 하나로 나는 지난 20년을 버텨왔습니다. 선우는 한 걸음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책상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내가 20년 만에 돌아와서 마주한 당신의 모습이 고작 돈에 눈이 멀어 나라를 좀먹는 추악한 범죄자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당신이 나에게서 빼앗아간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내가 지키려 했던 그 정의가 결국 당신을 심판하는 칼이 되어야만 하는 거냐고요. 그의 마지막 질문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던지는 가장 근원적이고도 비참한 질문이었다. 김태준은 아들의 피 맺힌 절규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법적인 논리도 유능한 변호사도 이 순간 그를 변호해 줄 수는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버린 아들에게 심판받는 한 명의 죄인일 뿐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다. 선우야, 내 아들아, 그게 아니, 나는...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후회, 변명, 그리고 어쩌면 아주 조금의 진심이 뒤섞인 감정.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선우는 그의 손길을 차갑게 피했다. 이제 와서 그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당신은 10년 전 이미 나를 버렸으니까. 김태준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책상 위에 엎드려 늙고 지친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에는 뒤늦은 후회와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한탄, 그리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자기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선우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앞에서 초라하게 울고 있는 남자를,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고 자신의 죄인을 텅 빈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차가운 취조실 안. 법적인 조사는 이미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잔인한 운명의 굴레 속에서 서로에게 가장 끔찍한 상처를 확인하는 일뿐이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다. 그들의 시간은 이 지옥 같은 공간 속에서 영원히 멈춰버린 듯 했다. 취조실의 통곡 소리가 멎었을 때 그곳에는 두 명의 남자가 아닌 한 명의 무너진 아버지와 한 명의 상처 입은 아들만이 남아 있었다. 김선우는 자신의 직업적 본능에 따라 감정을 추스르고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만 했다. 그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교도관을 불러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김태준을 유치장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린 난파선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선우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밤늦은 서울의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다. 화려한 넌사인 불빛들이 그의 지친 눈 속으로 어지럽게 번져 들어왔다. 검사로서 그의 임무는 명확했다. 김태준이라는 거악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그 죄에 합당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그가 지난 20년간 지키려 했던 정의였다.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었다. 하지만 그 정의의 칼끝이 향하는 대상이 자신의 아버지일 때 문제는 달라졌다. 법은 죄를 심판하지만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자신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가 아무리 부정하고 증오하려 해도 김태준은 그의 뿌리였다. 그의 머릿속은 법과 눈물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 검사로서의 사명감과 아들로서의 비통함이 그의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만약 그가 아버지를 용서한다면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신념에 대한 배신이 될 것이다. 또한 그의 아버지로 인해 피눈물을 흘렸을 수많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배신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를 법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단죄한다면 그는 과연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의 목에 칼을 꽂은 아들이라는 멍에를 짊어진 채 며칠을 고뇌하던 그는 낡은 헌책방의 황 노인을 찾아갔다. 노인은 이제 허리가 더 구부러지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지만 선우를 알아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총명했다. 선우는 차마 모든 사실을 털어놓지는 못했다. 그저 아주 어렵고 힘든 사건을 맡았노라고. 법과 인간적인 양심 사이에서 너무나 괴롭다고만 말했다. 황 노인은 말없이 차를 한 잔 따라주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우야, 법은 죄를 심판하지만 사람은 사람을 용서하는 법이란다.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검사로서의 냉철한 심판이지 아들로서의 뜨거운 복수가 아니야.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칼을 든 자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지혜다. 그리고 잊지 말거라.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걸. 노인의 지혜로운 말은 혼란스러웠던 선우의 마음에 하나의 길을 비춰주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 선우는 검찰청으로 돌아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아버지 김태준에 대한 기소장을 작성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전문 지식과 능력을 동원해 김태준의 모든 범죄 혐의를 낱낱이 밝혀냈다. 그는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검사로서의 직분에만 충실했다.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서 다시 마주한 김태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재벌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초라한 한 늙은이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고 단 한 번의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재판 내내 검사석에 앉아있는 아들의 얼굴을 죄스럽고도 슬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선우는 재판 과정 내내 조금의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아버지의 죄를 논고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 내내 누구도 보지 못하는 책상 아래에서 그의 두 주먹은 하얗게 될 때까지 굳게 쥐어져 있었다.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김태준은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은 거악을 단죄한 영웅 검색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선우는 그 순간 아무런 기쁨도 승리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마음에는 거대한 공허함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선우는 검사직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더 이상 검사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검사가 어떻게 다른 이의 죄를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겠는가? 그의 소명은 아버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그 순간 이미 끝났던 것이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김선우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었다. 그는 서초동의 높은 검찰청이 아닌 변두리의 허름한 건물에 작은 법률 사무소를 열었다. 그는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위한 국선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법을 누군가를 단죄하는 칼이 아닌 억울한 이들을 보호하는 방패로 사용하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그는 교도소로 향했다. 아버지와의 첫 번째 면회였다.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아버지는 1년 사이 더 늙고 쇠약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맑아져 있었다.
평생을 그를 덮고 있던 탐욕과 오만의 그늘이 거친 얼굴이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선우는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상처는 너무나 깊었고 세월은 너무나 길었다. 그는 그저 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었다고. 그 말을 듣는 아버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것은 그가 아들 앞에서 처음으로 흘리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어쩌면 아주 조금의 자랑스러움이 담긴 눈물이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선우는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다. 아버지와의 완전한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의 마음속 상처는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그는 정의를 실현했고 이제는 용서의 길을 향한 아주 작은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복수를 통해 평화를 얻지 않았다. 그는 법과 눈물 사이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혼의 구원을 찾아낸 것이다. 그는 비로소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단단한 씨앗처럼 자신의 진짜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머리 나쁘다며 내쫓은 아버지 편을 경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얼마나 큰 상처와 굴레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한 인간의 가치는 결코 타인의 섣부른 판단으로 재단될 수 없으며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김선우 검사는 아들로서의 고통과 검사로서의 사명 사이에서 가장 어렵고도 고통스러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우리에게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타인의 편견에 의해 상처받지 않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